마찬가지네요. 예.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성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첫 번째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렸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제 검거가 된 뒤에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란 윤성여 씨. 발음이 참 힘들다. 안 그래도 저도 힘드네요. 재심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이제 무죄 판결 났거든요. 법원과 검찰이 사과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과연 판결 내용은 무엇인지 윤석열 씨 입장은 어떤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이런 일은 좀 다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됐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20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 나는 어떤 소감을 밝힐까? 자, 윤석열 씨가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란다. 맞아요. 아마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건의 발생은 3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8년에 경기도 화성군의 당시 13세의 중학생이 이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 윤석열 씨가 범인으로 검거가 됐어요. 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데 2심,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이 됐고 20년이나 옥살이를 한 겁니다. 20년 복역하고요. 2009년 가석방을 받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지난 2019년에 피해자의 유품에서 발견된 DNA를 정말 이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보관하고 있다가 재분석을 의뢰한 겁니다. 네. 기술이 발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제 있었을 텐데.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었죠. 더군다나 예. 이 DNA를 통해서 또 뭔가 밝혀졌다라는 것이 정말 영화 같은 일인데요. 경찰이 DNA를 재분석해 보니까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춘재하고 일치했고 여러 가지 통행을 통해서 이춘재 씨가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에 드디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20년간 옥살이를 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제 재판부가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선고하고 또 사과하기도 했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자백 진술 자체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다. 증거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도저히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또 피해자 부검 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고 객관적 합의성이 없다 등등을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무죄라고 주문이 낭독하자 재판 과정에서 도와줬던 이 박준영 변호사,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또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방청객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윤석열 씨 심성이 어땠을까?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심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들이 있겠죠. 검사들도 윤 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가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의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재심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들이 사과를 했고요. 또 앞서 경찰도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변호인단이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와 별도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20년에 대한 형사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기준이라던가 복역 기간을 따져서 17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나 과연 이 금액이 20년의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윤석열 씨의 말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인생의 사실은 그 20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이거를 다 뺏긴 이 윤석열 씨는
과연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사건을. 참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22살 청년이 밥 먹다가 수갑 채워서 끌려가서 고문과 가혹행위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자백을 이끌어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지금 경찰, 검찰, 법원이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곳이라도 정말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볼 의지가 있었다면 네. 그리고 양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피해가 났을까. 지금 형사보상 국가배상 얘기를 합니다만 100억 1000억을 준들 정말 이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죄 없는 사람을 결론을 맞추었다라는 의혹이 높은 것이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없다.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당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형사들의 부축을 받아서 담 넘는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지나온 이 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당시에 청주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이셨던 예. 박종덕 계장님이 예. 많이 믿어주고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고문을 했던 경찰이라든가 부실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법원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불법 행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네.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손해배상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꼭 돈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건을 조작하고 오류하고 그리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가라도 이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이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의지가 그렇죠.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 대상 손배 청구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자 시절에 만났던 많은 피해자들이 떠올랐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유학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예.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간첩의 아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네. 이혼을 해야만 됐고 아이하고 떨어져 살아야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위 명문대 출신이에요.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미장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너무 사실 그 취재하면서 무서웠던 것이 이것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왜 이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무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 사람의 항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서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권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많은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찰, 검찰, 법원이 그냥 사과에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정말 쪼개듯이 봐서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그렇죠. 되새겨서 똑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서도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당시 16살짜리 학생이 이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권력기관
기관,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우리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그분들이 사과도 하지 않아요. 사과도 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싶고 윤석열 씨가 남은 인생을 용기를 갖고 잘 살아나가시기를 빕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황당한 일로 또 달리 살게 될 수도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국가와 기관과 제도가 만들어가야 될지 같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저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건물 임대 기한이 지금 끝나가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유가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송문희 박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 중구의 남산자락에 가보면 네. 돈가스 집들도 있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은 거기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여명학교라는 건데요. 2004년에 관악구에서 개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명학교는 유일한 서울 인가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물주가 좋으셨다 그래요. 예. 임대료도 많이 인상하지 않고 사실 상점들이 있는 지역인데 많은 거를 좀 포기하고 사실은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느냐. 가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당신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 학생들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지금 여명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 여명학교가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다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도 없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이 학교가 서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서울을 벗어나면은 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는가. 이거 그리고 과연 지자체에만 맡길 수가 있는 부분인가. 서울시 조례에도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네. 지금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기피 시설로 인식된다는 것도 참 좀 놀랍고 또 국가와 지자체 지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두 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전혜연 평론가께 먼저. 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탈북 청소년이 한 308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들이 잘 사회에 정착하고 학교도 정규 학교를 다니고 하려면은 체계적인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의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소식을 접하니까 제가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요. 당시 요하임 가하쿠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바로 이 학교를 찾아갔다고 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못했던 것을 이 학교에서 하고 있다. 외국 대통령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우리는 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분들도 아이들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민원을 넣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더구나 이것은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탈북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취재하면서 많이 만났는데 저도 굉장히 반성을 했던 게 저는 이 학생이 굉장히 어두울 거라는 편견을 제가 갖고 만든 거예요. 너무 밝고 명량하고 요즘 관심사는 누구누구 어떤 가수의 어떤 오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돌에 가는 그룹 그거고 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도 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그렇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저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편견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있었던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 특별한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 일원이 된 거잖아요.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북한에서 온 아이들, 이 청소년들 바로 내려온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나 제3국을 그렇죠. 경유해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들 간에도 또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바로 탈북한 아이들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온 아이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 같은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싶고 우리 북한 이탈 청소년 아이들은 사실 북한을 탈출하면서 겪었던 많은 트라우마 자체가 있고요. 그렇겠죠. 또 지금도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남한의 어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안학교가 이제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들 통합 지원 교육 하듯이 탈북 아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독일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씨, 배씨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동독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오시고 서독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배씨입니다.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를 비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준비 안 된 흡수통일의 어떤 단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세기 이상 분단을 하면서 사실은 민족적인 이질감과 거리감이 큽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요. 체제적인 차이.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한국의 이 경쟁적이고 굉장히 막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너무나 익숙하지 못하고 뭔가 도태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취업에 있어서도 꺼리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적응을 해나가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가. 우리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온 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싶고요. 한마디 더 지금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용어가 참 많아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탈북민 자녀, 탈북 청소년, 세터민 청소년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약간 심리적인 위축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용어가 참 중요하죠. 쓰는 말이라는 게. 예. 그 뉴스에 그런 분의 사연이 이제 나오거나 저도 그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 10명을 입양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입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입양할 때 부모님이 의절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결혼도 안 하고 핏줄도 아닌 아이들을 그리고 10명이나. 특수상의 아이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이분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딱 듣고 아 편견을 가진 건 어른들이었구나. 그러네요. 아이들이 아니구나. 맞네요. 아이들을 잘못된 편견으로 만드는 건 어른들이었구나라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응원하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편견을 오히려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주민들한테만 맡겨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기적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이걸 깊이
경찰 자체가 아닐 뿐더러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지자체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책이라든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상호 윈윈하는 방법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정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